이번 시간에는 이제 AFPK 10일 만에 합격하기 문제풀이 부동산 설계를 진행할 건데요. 부동산 설계도 A 모듈 1에 속하고요. 문제수는 총 25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이 부동산도 계산 문제가 5장과 6장에서 장당 한 두세 문제씩 해서 총 4, 5문제 정도가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부동산은 이제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A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게 느껴지죠. 그래서 3장, 4장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부동산은 뭐 고득점 전략 과목이라기보다는 방어 과목 정도로 해서 70점 정도 맞겠다. 그렇게 가져가시고 이렇게 보시면 큰 무리 없이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1장, 2장은 또 상대적으로 크게 어렵지 않은 1장, 2장, 6장이 또 좀 난이도가 낮으니까 그 장 위주로 해서 봐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보시면 1장 부동산 설계와 기본 이해 이쪽에서 1장에서는 뭐 한 4, 5문제 정도 출제 비중이 있고요. 그러면 부동산 재무 설계에 대한 부분, 프로세스라던가 개념, 그리고 활동 및 산업에 대한 부분 여기까지는 이렇게 많이 출제 안 되고요. 법률적 개념이 아주 자주 출제가 되고 있고 지목이나 지상의 상태에 따른 분류 또 자주 나오고 있고 주택의 분류, 공동주택, 단독주택 하는 것 또 매번 나오고 있고 토지의 자연적 특성, 인문적 특성 구분하는 것 여기서만 거의 4문제 벌써. 그리고 부동산의 주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공적 장부 해서 이쪽에서도 한 문제가 꼭 나오고 있죠. 등기부 등본, 토지 임야 건축물 대장이라던가 지적도,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각 공부의 특징 알아두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1장 문제 보시면 첫 번째,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에 대한 설명.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부동산의 개념. 부동산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 개념이 설정되는데 경제적, 기술적 측면은 너무 추상적이니까 어렵고 법률적 개념을 알려주겠다. 그래서 법률적 개념으로는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이 있죠. 협의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동산이에요. 토지와 그 정착물. 그래서 토지는 일정 지면의 그 상하를 포함하고요. 정착물은 토지에서 독립된 건축물과 토지에 부합된 도로, 교량, 담장, 축대 등이 있다. 부합됐다는 뜻은 그 금액이 거래가가 토지가액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별도로 거래되는 건 아니고 그냥 토지 가격에 그 부합물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다. 그게 부합되었다고요. 다음 광의 개념의 협의 개념에다가 등기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 중기, 항공기, 선박은 20톤 이상만이고 임목, 그리고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미분리의 과실, 강호권, 어허권 등이 포함되죠. 그걸 다 합쳐서 의제 부동산 또는 준부동산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들어가지 않은 거 영어권이나 특허권은 의제 부동산이 아니다 그랬죠. 그래서 보시면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 적절하지 않은 것 토지 및 그 정착물은 협의 개념의 부동산이다 맞고요. 부속 창고는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토지 가치 상승에 포함된다. 독립된 부동산은 포함되는 거 아니죠. 부합된 이게 포함되었다 그런 뜻이고 세 번째 광의 개념의 부동산은 협의에다가 등기 등록되는 자동차, 광어권, 공장재단 등을 포함한다 맞죠. 등기 또는 등록된 자동차, 중기, 항공기 등은 의제 부동산이라고 한다. 다 맞는 말이죠. 나머지는. 혹 좀 또 선박이 20톤 미만 이렇게 있을 때 좀 주의하셔야 돼요. 간혹 그게 함정으로 나오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보시면 특집법상 지목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지목은 거기 넘겨보시면 104페이지에 지목이 총 목적별로 나눠서 법에 28개로 나눠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형 지목에서는 유원지 그리고 주차장 용지를 좀 잘 보셔야 되고요. 단 이래가지고 제외된다 이런 예외사항을 잘 보셔야 되죠. 그 다음에 생산형 지목에서는 전, 답, 물을 상시 이용하느냐 안 하느냐 그 다음에 과수원과 목장 용지는 그 안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은 대라는 것 그게 자주 나오고 있고요. 수자원 지목에서는 하천, 국어, 유지 잘 봐주셔야 되죠. 하천은 그냥 자연의 유수 이러면 하천 국어는요. 자연의 유수가 들어갔는데 소규모 그러면 국어 또 인공적인 시설도 국어 유지는 물이 고여있는 게 유지고요. 그 다음 도로 일반 공중의 통행, 보행 그리고 고속도로 안의 휴게소도 도로예요. 고속도로의 휴게소는 도로다. 그리고 두 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 그 다음에 단 아파트, 공장 등 일정 단지에 있는 통로는 제외예요. 도로가 아니다 그런 뜻이죠. 근데 아파트 안에 있는 도로는 대라는 거고요. 공장단지 안에 있는 도로는 공장용지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묘지도 보시면요. 묘지를 위한 관리를 위한 건축물은 대다. 그러니까 위에 있었던 가수원 목장 똑같은 거죠. 네, 잡종지, 갈대밭 시루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이 잡종지인데요. 단 원상 회복을 조건으로 뭐 돌을 파내거나 흙을 파내는 곳은 제외다. 그러면서 다른 지목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잡종지로 포함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2번 측지법상 지목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 고속도로 안의 휴게소 부지는 도로다. 맞죠? 네, 축산업 및 낙농업에서 부합된 주거용 건축물은 대라고 한다. 맞죠? 네, 일정 지역 내에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곳을 뭐라고 해요? 유지라고 하죠. 유지. 네, 국어는 자연의 유수인데 소규모 또는 인공적인 시설이 국어. 그리고 자연의 유수 이 말만 있으면 하천. 네,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 그랬고요. 네, 체육시설로서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 골프 연습장 뭐 이런 것들은 채용용지로 보지 않는다. 맞죠? 네, 그 다음에 3번 하나 더 풀어볼게요. 지목은 거의 매번 나오고 있으니까 잘 봐두셔야 되고요. 여기서 보면 지목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한 것. 유원지는 일반 공중의 위락, 휴양 뭐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맞는 말이죠. 뭐 어린이 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등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다. 그런데 이들 시설과 독립적으로 인정되는 유기장 부지, 숙박시설이 포함된다? 아니죠. 이건 제외된다. 네,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및 과수 재배를 위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도 과수원이다? 아니죠. 주거용 건축물은 대다? 그래야 되죠. 여기 오타가 있네요. 건축 그래야 되죠. 교재도 그런가요? 교재도 오타가 있죠. 고쳐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물을 상시 이용해서 연, 미곡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한다. 그럼 물을 상시 이용하는 건 뭐예요? 논이죠. 논. 그러니까 논답. 그래서 토지는 전이다. 아니죠. 뭐라 그래야 돼요? 답이다. 전은 밭이죠. 밭전. 네, 물을 이용하면 답. 물을 상시 이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밭전, 전이다. 네,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라 그랬죠? 자연의 유수 뭐예요? 국어. 맞죠? 네, 하천이다 그럼 틀린 거고. 여기가 틀렸죠? 가수원 아니고 대다 그래야 되죠? 네, 3번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상의 상태에 따른 토지의 분류 한번 보시면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거기 공지가 있죠. 네 번째 점에 공지. 공지는 건폐율 용적률 때문에 비어있는 토지가 공지예요. 그 다음에 대지 중에서는 첫 번째 대지 말고 첫 번째 줄 끝에 보시면 대지. 그래서 그 자루 대자를 쓰는 대지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 자루형 모양의 토지로 공도에 연접되지 않은 택지를 말하나 맹지와 같이 타인의 택지에 완전히 막힌 게 아니고 좁은 통로의 접속면을 갖고 있는 택지를 자루 대자를 써서 대지라고 한다. 그 다음에 맹지. 맹지는 도로와 전혀 접하지 않은 걸 맹지라고 하죠. 네, 그 다음에 법지와 빈지를 또 구분해 주셔야 되고요. 법지는 그냥 법으로만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활용실익이 없는 것. 법지, 법으로만 소유. 그 다음 빈지는요. 비어있는 게 뭐가 비어있다는 거냐. 소유권이 비어있다는 거예요. 소유권은 없지만 활용실익이 있는 해변의 토지 같은 것들. 그 빈자가 물가 빈자죠. 근데 뭐 그걸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빈지, 소유권이 비어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죠. 위에 공지는 건폐율 용적률 때문에 비어있는 토지가 공지고요. 네, 소유권이 없는 게 빈지. 네, 유유지와 휴한지. 유유지는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놀리는 토지. 휴한지는 실휴. 우리가 휴가 가는 건 바람직스럽게 가는 거잖아요. 정상적으로 쉬는 토지, 휴한지. 그렇게 해서 구분해 주시고 필지와 획지. 필지는 지적법상 단위, 그래서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 단위, 그러니까 소유 중심이죠. 획지는 이용을 상정해서 구획되는 경제적, 부동산학적 개념. 그래서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를 뭐 지하철역 근처 다 역세권은 다 비슷하잖아요. 그렇게 한꺼번에 묶는 게 획지. 그래서 필지와 획지 또 구분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 지상의 상태에 따른 토지의 분류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죠. 네, 도로와 접하지 않은 토지가 맹지다. 맞죠? 그 다음에 공지란 건폐율 용적률 때문에 비어있는 토지다. 맞죠? 네.
선화지, 고압선 아래, 선 아래 토지, 선화지는 뭐 외우지 않으셔도 고압선 아래 토지다. 네, 빈지란 뭐가 비어있는 거예요? 소유권이 비어있다 그랬죠? 네, 법으로만 소유할 뿐 아니죠. 소유권이 비어있다. 네, 법으로만 소유할 뿐 활용실익이 없는 토지는 뭐라 그래요? 법지. 법지. 네, 법으로만 소유한다. 법지. 소유권이 비어있다. 빈지. 네, 그래서 봤고요. 이제 뒤에 건축법상 주택의 종류와 그 내용을 연결한 것 중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죠? 여기도 밑에 보시면 단독에는 물론 우리가 아는 단독 공간도 있지만 거긴 지금 다중하고 이제 다가구. 그게 구분하는 게 관건이니까. 네, 단독에 다중과 다가구는 어떻게 구분해요? 단독에서 다중과 다가구는요. 둘 다 3층 이하예요. 3층 이하. 3층 이하. 면적이 다중은 33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다가구는 660제곱미터 이하. 네, 다중과 다가구는 층은 3층 이하, 333 이하, 366 이하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다중은 3층 이하, 333 이하, 다가구는 366 이하. 그렇게 구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서 뭐 아파트는 주택층수 5층 이상이니까 뭐 그건 특별히 안 외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립과, 그렇죠? 공동주택에서는 연립과 다 세대를 구분하는 게 또 관건이죠. 둘 다 4층 이하. 네, 공동주택은 4층 이하. 아파트가 5층 이상이니까 나머지는 4층 이하. 네, 그러면서 이제 면적이 660 초과냐, 660 이하냐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연립이 더 크죠. 연립은 466 초과. 다세대는 466 이하. 네,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다세대 주택. 네, 여기죠? 466 이하였어요. 네, 그래서 볼게요. 주택으로 쓰이는 한 개동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330 이하이고, 네, 층수가 4층 이하이다. 여기는 이게 3층 이하, 333 이하 이렇게 됐으면 이게 뭐예요? 다 중이 될 수 있었죠? 네, 그런데 요것 때문에 안 맞겠네요. 네, 사실은 얘는 4층 이하이면서 660 이하면 어디로 들어갈 수 있어요? 네, 4층 이하이면서 660 이하는 원래 다세대잖아요. 그래서 얘는 엄밀히 말하면 다세대 주택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네, 얘는 네, 그 다음에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이다. 그럼 뭐예요? 아파트. 그래서 아파트가 니은이고요. 네. 다세대 주택은 지금 기업도 다세대로 들어갈 수 있고, 네, 주택으로 쓰이는 한 개동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 초과이면서 4층 이하다. 466 초과는 연립이죠. 네. 연립. 그래서 얘가 네, 연립은 디귿. 그 다음에 주택으로 쓰이는 한 개동의 바닥 여기 면적이 돼야 되겠죠.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고 4층 이하다. 466 이하는 네, 다 여기 있었죠? 세대, 다세대. 그래서 리을도 다세대네요. 아마 여기서는 요 기억을 다세대로 하려고 한 건 아닌 것 같고, 다가구가 되려면 어때야 돼요? 다가구는 366 이하여야 되죠. 그리고 다중이면 333 이하. 그래서 여기가 조금 문제가, 그래서 보시면, 네, 다가구는 없고, 그래서 A가 기억 아니면 리을, A 리을 맞죠? 그 다음에 2번. 연립은 디귿 맞네요. 3번 아파트는 니은 맞고, 4번 다가구는 네. 이래야 되죠. 3층 이하 366 이하니까 3층 이하 660 이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4층이라 안 되겠네요. 그렇죠? 요대로라면 다 세대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것도 꼭 면적 기준 알아두세요. 네, 그래서 단독주택은 다중과 다가구를 구분하시고, 공동주택은 연립과 다세대를 구분해 주시고. 네, 다음 이제 6번에 보시면 토지의 특성이 나와요. 토지의 자연적 특성, 인문적 특성. 네, 그래서 밑에 보면 자연적 특성이 있죠. 그래서 보면 토지의 자연적 특성은요, 물리적 특성, 부, 영, 부, 개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부동성, 영속성, 부중성,
개별성. 그래서 각 이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아셔야 되죠. 부동성은 국지성, 그러니까 시장을 국지화하고 임장활동,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의 근거가 되는 성질이죠. 영속성은요, 감가상각 적용을 배제하고 소유의 이익과 이용이익을 분리하며 장기적인 배려하에서 부동산의 관리가 필요하다. 가치 보존 수단이죠, 영속성. 그 다음에 부증성은요, 지가 상승의 원인이 되고요, 공급 곡선을 그래서 수직으로 완전 비탄력적으로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개별성, 일물일가의 법칙을 배제하고 서로 상호 비교가 어렵게 만든다. 이게 바로 자연적 특성. 그 다음 토지의 인문적 특성은요, 용도의 다양성, 합병 분할 가능성, 사회적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가장 아주 기초적으로 주면 다음 중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 아닌 것은, 그래서 요 세 개에다가 하나 끼워 넣는다거나 인문적 특성이 아닌 것은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부영부계, 용합사 이렇게 한 다음에 하나하나의 특징을 좀 봐두시면 되겠네요. 각각의 특징은 요걸 잘 봐두시고요. 네, 그래서 보시면 다음 설명하는 토지의 특성. 네, 국지화시킨다. 네, 토지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렇죠? 움직이지 않으니까 지역별로 시장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부동성. 예, 부동산 활동을 임장활동과 정보활동으로 이끌고 중개업의 제도화되는 근거가 된다. 부동성이죠. 답은 2번이네요. 네, 다음 7번. 네, 다음 특성 중 토지의 영속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네, 얘는 영원히 가는 거죠, 토지는. 네, 우리는 죽어도 토지는 남죠. 그래서 보면 토지는 감가상각의 적용이 배제된다. 영속성 때문에 생기는 특성 맞죠? 네, 토지의 소유이익과 이용이익을 분리하기도 한다. 예, 영속성 때문에 빌려줄 수도 있는 거고, 네, 일물일가의 법칙을 배제시킨다. 이거는 뭐 때문에? 개별성 때문에. 네. 부동산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맞죠? 네. 영원히 가니까 네, 장기적인 차원에서 관리해준다. 그래서 7번은 3번이네요. 8번 부동산의 문제는요, 한번 혼자서 풀어보셔도 되겠고요. 이제 9번 한번 볼게요. 이제 부동산 공부에 대해서 나오죠. 9번. 네, 토지대장과 등기부 등본상에 내용을 적어 놓은 것 중에 이 토지의 진정한 면적과 지목 및 소유자에 대해 맞게 연결한 것은, 네, 면적이나 지목은 부동산의 외관 또는 뭐 현황이라고 하죠. 그래서 얘는 대장이 우선이에요. 네, 서로 공부끼리 내용이 다르다면 대장이 우선이고요. 네, 소유자는 서로 공부끼리 다르다면 이 권리에 대한 거죠. 소유자. 권리에 대한 것은 뭐가 우선이냐면 등기부 등본이 우선이죠. 네. 네, 그래서 보시면 지금 토지대장과 등기부가 주어졌어요. 토지대장과 등기부가 똑같은 토지에 대해서 다르다는 거죠. 면적이나 지목은 뭐가 우선이에요? 대장이 우선이고요. 소유자, 권리에 대해서는 등기부가 우선이라 그랬죠. 네, 그러니까 소유자는 을로 보고 면적과 지목은 대장상 500제곱미터와 잡종지로 보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네, 면적은 500으로 보고 지금 답이 9번의 답이 3번 맞죠? 이게 체크가 잘못되어 있는 거네요. 답은 맞게 되어 있죠. 네, 책에는 3번. 그래서 500제곱미터로 보고 그 다음에 잡종지로 보고 소유자는 등기부상의 을로 보고 하면 된다. 그런 얘기죠. 이런 유형도 자주 나오니까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등기부가 나오죠. 밑에 보시면 네, 10번. 다음 중 등기부에 대한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죠. 네, 보시면 등기부는 등기부 등본 세 부분으로 나누죠. 네, 표제부 그리고 갑구, 을구 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표제부에는 그 부동산의 외관, 뭐 현황, 그래서 뭐 지목이라던가 면적, 구조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고, 갑구는 소유권에 대한 권리가 나오죠. 네, 소유권에 대한 것.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나오게 되죠. 네, 그래서 보시면 갑구는 소유권에 대한 사항을 표시한다. 맞죠? 을구는 소유권 이외, 뭐 제한물권, 그래서 용익물권, 담보물권 이런 것들이 을구에 표시가 돼요. 그래서 을구에 나오는 게 뭐냐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다음에 갑구는 면적을 표시한다? 아니죠. 면적은 어디 나오는 거예요? 표제부, 여기. 외관, 현황, 표제부. 표제부는 부동산을 표시한다. 부동산의 현황을 표시한다. 맞죠? 네, 그래서 한 번이 틀렸네요. 네, 그래서 거기 밑에 등기부 등본상 권리의 순위도 한번 볼게요. 네, 같은 구에서는 갑구에서는 순위 번호를 권리 순위, 순위 번호에 따라 권리의 순위가 매겨지고 갑구와 을구, 즉 별구에서는 접수 일자 접수 번호에 따라서 그래서 외우는 걸 동구에서는 순위 번호니까 동순, 별구에서는 접수 번호, 별접 그렇게 외우죠. 네, 그 다음에 주등기에 따라서 부기등기가 여러 개 할 수 있는데요.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를 따라가고 네, 그 다음에 가등기 후 본등기를 했을 때는 그거 아주 주의하셔야 되죠. 가등기의 순위로 간다는 것. 네, 다음 이제 12번을 보시면 부동산 관련한 공적 장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사항을 설명한 것 중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그랬죠. 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용도 지역을 알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표준지 공시지가가 나오는 건 아니고요. 네, 용도 지역 및 뭐 행위 제한이라던가 이런 걸 알 수 있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네, 건축물의 관리 대장은 건축물의 구조, 용도 변경 내역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요. 맞죠? 이게. 네, 지적도는 지목은 알 수 있는데 이걸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소유자는 안 나와요. 지적도에. 네, 그 다음에 토지 등기부 등본에는 소유자를 알 수 있는 건 맞는데 경계는 어디 나오는 거예요? 경계는 지적도에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도 소유자는 안 나와요. 소유자를 알 수 없고 지적도도 소유자는 알 수 없고 이렇게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공부가 두 개가 있어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와 지적도. 주인공이 토지예요. 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거기 토지대장이나 지적도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앞에서 우리가 등기부 등본은 받고 토지대장, 지적도는 좀 잘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도 좀 봐두시고 거기 보면 집합건축물 대장이라는 게 있죠. 집합건축물 대장에는 우리 이제 뭐 아파트 같은 집합건축물을 등록하는 대장인데요. 거기 보면 주거 전용 면적 플러스 공용 면적이 나온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아파트의 공용 면적을 알고 싶으면 집합 건축물 대장을 봐야 돼요. 등기부에는 안 나와요. 등기는 전용 면적만 등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등기부에는 전용 면적만 나오죠. 네, 그래서 1장은 이 정도로 보고요. 이제 2장. 네, 부동산 경제 및 시장. 이쪽에서는 한 3문제 정도 보시면 돼요. 이쪽은 우리 투자 설계에서 수요 공급을 자세하게 배우기 때문에 또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2장에서는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의 증가 요인 또는 감소 요인,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을 잘 봐두셔야 되겠죠. 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특성, 그리고 부동산 시장 분석 및 지역 구분, 여기가 자주 나오고 있죠. 여기 수요 증가 요인하고. 그 다음에 도시공간 구조 이론은 뭐 한 2-3번에 한 번 정도, 그리고 부동산의 경기 변동 아주 자주 나오고 있죠. 쪽에서 한 3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뭐 13번은 쉽게 푸실 수 있을 테니까 그냥 풀어보시고요. 네, 14번. 다음 중 부동산의 수요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네, 가격 이외의 요인 변화로 수요 곡선이 이동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것은 숫자에서도 배우시죠?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의 변화다. 네, 가격이 변동돼서 수요량이 움직이는 게 수요량의 변화고 수요의 변화다. 그래서 가격 때문에 생기는 것은 곡선상 점의 이동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네, 그런데 가격 이외의 요인 때문에 움직이는 수요의 변화는 이 수요 곡선 자체가 움직이죠. 다음 두 번째, 타재화에 비해 부동산의 수요 탄력성은 비탄력적이다. 맞죠? 거래 금액이 크고 대체재가 적기 때문에 좀 더 비탄력적이에요. 네, 단위당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수요 곡선이다. 수요 곡선은 항상 이렇게 우상향한다 그랬죠. 네,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는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줄죠. 그래서 가격이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올라가면 수요는 여기 있다가 이렇게 떨어지죠. 그래서 반대로 움직여서 반비례해서 움직여서 우하향 곡선이다. 그것을 수요 곡선이라고 하죠. 네, 부동산의 수요 증가 요인은요. 부동산의 가격 하락. 맞아요.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는 증가하죠.
네, 소득 수준의 향상 맞아요. 그런데 이때는 질적 수요의 증가죠. 네. 그런데 여기 거래 규모에 대형화는 대형화가 되면 규모가 커질수록 사실은 수요가 감소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얘는 빼주세요. 우리 예전에 책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 내용은 없긴 한데 요거는 네, 대형화는 오히려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이죠. 거래 규모가 커질수록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니까 네, 그건 조금 잘못됐네요. 네, 그 다음에 뭐 15번에는 그 사사분면 모형이 있는데요. 거기는 네, 좀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좀 어렵기는 하죠, 거기가. 근데 많이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니까 우리 교재에서도 그냥 참고로 해놨다 이렇게 해놨으니까 너무 깊이 있게 보시려고는 하지 말고 그냥 일사분면 이게 뭐다 그 정도만. 지금 문제는 풀어볼 건 아니고요. 15번은 네, 거기 그림이 있죠. 사사분면 모형 그림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1사분면, 여기가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이렇게 가죠. 식의 반대 방향이에요. 그래서 네, 이쪽이 뭐 재고량, 네, 이쪽이 네, 임대료 가격 이렇게 되죠. 네, 여기가 이제 공간시장이에요. 공간시장 1,4가 공간시장, 1,4가 공간시장. 이 재고량을 해서 영향을 받는 공간시장. 근데 이쪽이 자산시장 2하고 3이 자산시장이에요. 네, 그래서 임대료가 재고량이 많으면 임대료는 싸지죠. 재고량이 없으면 임대료는 비싸져요. 그래서 이런 곡선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 임대료가 올라가면요. 자산시장의 투자자들이 그 부동산의 가격을, 네, 자산의 가격을 높게 보죠. 그래서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요. 가격이 올라갈수록 부동산의 가치도 높게 본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건설산업에서, 투자자들이 자산 가치를 높게 보고 많이 투자를 하면 건설을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시작되는 이유는 네, 어느 정도까지는 수익이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하다가 어느 선을 넘어야지 건설 사업에서 참여를 한다는 거죠. 네, 수익을 목적으로 하죠. 이 사람들은 다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신규 건설량이 많아지면 재고량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또 이런 곡선이 되죠. 그래서 이게 다 연계되면서 계속 돌고 도면서 가격을 형성한다. 그런 얘기고요. 네, 그래서 1사분면과 4사분면은 공간시장, 2사분면과 3사분면은 자산시장. 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것만 구분을 좀 해주시면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16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네, 전형적인 부동산 시장의 특징. 여기는 아주 쉬운데요.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보면. 네, 그래서 그 고유 특성을 먼저 볼게요. 이 부동산은요, 정부의 공적 규제가 강하죠. 네, 강함이에요. 미미하다 그러면 안 되고요. 위치의 고정성, 즉 부동성 때문에 거래 지역이 한정, 국지화된다 그랬죠. 거기 광역화 그러면 또 X. 국지화된다. 네, 세 번째, 과다한 법적 제한 때문에 가격이 왜곡되고요. 시장기구의 역할이 원활하지 못하다. 맞죠? 시장기구의 역할이 원활하다 그러면 안 돼요. 장기간 공급 초과, 수요 초과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죠. 그리고 개별성 때문에 일률적 가격 산정이 어렵죠. 그리고 시장의 효율과 행정규제의 조화의 모색이 필요하겠다. 그랬네요. 시장기구의 역할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화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보시면 특징 중 적절하지 않은 것, 네, X를 고르세요. 네, 수급 조절이 어렵고 불균형의 파장이 오래 지속된다. 맞죠? 위치가 고정되어 있어서 이동이 어렵다. 그래서 시장이 국지화된다 그랬죠. 여기는 위치의 고정성 때문에 네, 이래야 되죠. 어렵다. 여기가 만약에 뭐 부증성 때문에 이러면 틀리죠. 그거랑 전혀 상관없는 거니까. 네,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역할은 미미하다 아니고 네, 크다. 그래야 되죠. 공적 규제가 심하다 그랬으니까. 네, 구매자 및 판매자 양쪽 모두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죠. 네, 정보가 불안전하죠. 부동산 시장은. 네, 다음 이제 17번은요. 부동산 시장 분석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옆에 먼저 보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115페이지. 네, 부동산 시장 분석의 유형이다. 그래서 일단 시장에 초점을 둔 게 지역의 경제를 분석하고 그다음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이네요. 네, 걔네들을 연결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일단 시장에 초점을 뒀다. 그리고 지역 경제 분석이 뭐냐? 대시장의 모든 부동산, 대시장의 모든 부동산의 수요 결정 요인, 그러면 지역 경제 분석이에요.
그쵸. 지역의 인구가 어떻게 될 거냐. 고용 수준은, 소득 수준은 이거에 따라서 수요가 달라질 테니까. 지역 경제 분석은 수요 결정 요인을 분석하는 거고. 시장 분석은요. 어떤 특정 형태, 특정 부동산의 형태, 그러면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은 이제 구체적인 부동산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부동산의 입지의 채유효 이용, 그리고 구체적인 대상, 개별 부동산의 경쟁력을 평가한다. 그럼 시장성이에요. 네, 그 다음에 개별 의사결정, 타당성과 투자 분석이 있죠. 타당성은 개발 가능성 및 재무 실행 가능성, 투자 분석은 뭐 투자 가치를 평가하고 위험 수익을 평가하는 것. 그 다음에 지역 경제 분석을 하려면 지역을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을 말하는 거고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 유사 지역은요. 지리적으로는 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호 대체성 및 경쟁 관계가 성립하는 지역. 인근 지역, 유사 지역을 다 합치면 동일 수급권. 볼게요. 네, 부동산 시장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네, 지역 경제 분석은 시장 분석의 가장 기초 단계이다. 맞죠? 네. 두 번째, 분석하고자 하는 지역의 범위는요. 자연 경계나 인문 경계를 기준으로 구획할 수 있다. 네, 자연 경계는요. 뭐 산이나 강, 인문 경계는 큰 도로라던가 공원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세 번째,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이면서 부동산의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인근 지역 맞죠? 네, 타당성 분석과 투자 분석은 시장에 초점을 둔 연구 아니죠? 네, 개별 의사결정에 초점을 둔 거고 시장에 초점을 둔 건 지역경제, 시장, 시장성 분석 이래야 되죠. 네, 다음 18번을 보시면 도시 공간 구조 이론. 네, 여기도 연결형으로 나오니까요. 네, 잘 봐주시면 단일 도심 모형이다. 딱 이 말이 나오면 그리고 누가 단일 도심 모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해리스와 울만 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 핵심이에요. 해리스와 울만 두 사람이라 다 핵심이다. 이렇게 연결해 주세요. 이건 뭐 우리 살아가는데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시험만 보면 되니까. 해리스와 울만 단일 도심 모형을 극복하는 거니까 다 핵심 A죠. 네, 그 다음에 도로망을 따라 확장되는 상태, 그리고 호이투가 주장했다. 그래서 이제 도로망을 따라 이게 부채꼴 모양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도로망, 부채꼴 모양, 호이트, 그럼 선형이론. 이때 선자가 부채선자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선형이론. 도로망을 따라 부채꼴 모양으로 호이트가 주장했다. 네, 그 다음에 도시가 원을 그리며 중심지로부터 성장하고 멀어질수록 접근성이 낮고 인구 밀도가 낮아진다. 네, 원을 그리며 이랬으니까 동심원. 그래서 C. 네, 얘는 누가 주장했냐면 베제스가 주장을 했죠. 네, 베제스. 그래서 뭐 이렇게 외우죠. 다핵심은 두 명이니까 다핵심이고요. 아까 이거. 네. 도로를 따라 부채를 붙이며 달리니 기분이 호의하다. 뭐 이렇게 외워요. 그래서 이게 부채선자니까 도로, 부채꼴, 기분이 호의하다, 호이트. 그 다음에 도시가 원을 그리며 중심지로부터 성장하는 것을 동심원 이론. 그래서 이게 단핵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나오는 말이 그래서 단핵 구조다 이런 말이 나와요. 동심원 이론에서. 네, 그래서 얘도 뭐 동심을 지닌 이게 동심원 이론이니까 동심을 지닌 단세포들은 베니스에 많이 산다. 뭐 그렇게 해서 연결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지대 결정이 토지의 입지에 좌우된다. 튀넨이 주장했다 그랬죠. 네, 그래서 이게 입찰 지대 이론이에요. 도시 중심부에 갈수록 지대가 비싸진다. 그래서 입찰 지대 이론이니까 입찰은 도시 중심에 해야 튄다. 네, 이렇게 해서 튀넨. 이렇게 해서 연결하셔서 답만 찾으시면 되니까 그렇게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처 못 쓰신 분들이 있을 테니까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입찰지대 이론은 입찰은 도시 중심에 해야 튄다. 그래서 중심부로 갈수록 비싸다. 튀넨이 주장했다. 입찰지대 이론. 동심원 이론은 이렇게 외우죠. 동심을 지닌 단세포들은 베니스에 많이 산다. 그래서 뭐 단핵구조.
베제스가 주장했고 그게 동심원 이론이다. 네, 선형 이론은요. 네, 도로를 따라 부채를 붙이며 달리니 기분이 호의하다. 그렇게 해주시면 네, 도로를 따라 도로망을 따라 네, 부채 꼴 모양 호이트 그러면 선형 이론 이렇게 연결하시고 다핵심 이론은 핵심이 두 개니까 혼자 못하고 둘이 해서 해리스와 울만이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19번에 보시면 네, 부동산의 경기순환이 나오네요. 네, 그래서 걔는 옆에 경기순환 국면을 한번 볼게요. 여기는 아주 중요하죠. 경기순환은 그림이 또 빠지면 안 되죠. 경기순환 하면 네, 경기순환은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저점이라고 하고 여기를 정점이라고 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진폭이라고 하고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쪽 한 번 도는 것을 하나의 주기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중간까지를 회복기라고 해요. 네, 회복기. 그 다음에 이 중간부터 정점까지를 네, 우리 부동산에서는 지금 호황기라고 표시하고 있고요. 아마 투자 설계나 다른 과목에서는 여기를 확장기 또는 호황기. 그 다음에 정점에서 이제 꺾어져 내려오는 것을 네, 후퇴기. 네, 중간을 넘어서 이제 바닥으로 다시 내려가는 시점을 네, 불황기 또는 네, 수축기. 재무설계 개론에서도 나오죠. 그 경제환경 해가지고. 그래서 다른 과목에서는 호황기 대신에 확장기, 불황기 대신에 수축기라는 말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요 각 단계의 특징을 보는 거죠. 그래서 보면 회복기는 여기를 말하는 거니까 이거 딱 떠오르시면 되죠. 네, 경기 하향이 저점에 이르러 하향을 멈추고 다시 상승을 시작하는 국면이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올라갈 길만 있을 것 같으니까 네, 과거의 가격은 기준 또는 하한선이 된다. 그것보다 낮게는 누구도 거래 안 한다. 그런 얘기죠. 네, 그래서 투자 심리가 생성되고 공급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하죠. 다음 호황기. 네,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국면으로 정점까지 계속 오르죠. 그래서 네, 정점에 가까워짐에 따라 언제든지 경기 후퇴 가능성이 있죠. 뭐 언제 꺾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네, 그 다음에 투자 심리가 증가하고요. 점점 공급량도 계속 증가하고 수요량도 확대되고 예, 경기는 실업률이 최저. 그런데 여기다 하나만 보충해 줄게. 물가 안정 대책이 여기서부터 나온다는 거죠. 경기가 가열되고 있으니까 정부에서 물가 안정 대책을 호황기부터 나와요. 그 다음에 네, 후퇴기는요. 이제 후퇴하는 국면으로 과거의 가격은 이제 앞으로 떨어질 일만 있으니까 상한선이 되죠. 더 이상 그것보다 높게는 거래 안 한다. 근데 이때부터 이제 매수인을 중시하기 시작하죠. 네, 매수인 중시 현상은 후퇴기부터. 네, 그런데 아직도 신중한 국지적 투자는 이루어지고요. 공급은 아직도 계속되네요. 과잉 공급이다. 다음, 네, 불황기. 불황에 약한 고급주택 등이 더 크게 하락하고 투자 의욕 상실, 이제 공급이 중단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수요 관망, 네, 실업률은 최고. 네, 그러면서 이제 안정기가 하나 더 있죠. 부동산에만 있는 네, 국면이에요. 안정기. 네, 부동산 특유의 국면이고 네, 위치가 좋고 수요가 많은 네, 적정 규모의 불황에 강한 부동산이 적용이 되죠. 뭐 역사권의 오피스텔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그냥 쭉 가죠. 여기서 이쪽 꺾어지지 않고 쭉 간다. 안정기. 네, 경기 후퇴의 영향을 적게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장기간 안정된 시장을 형성한다. 그랬네요. 네, 그래서 이제 19번에 보시면 다음에 설명하는 내용의 부동산 경기 순환 국면을 바르게 연결한 것을 물었죠. 네, 부동산 거래가 활기를 띠기 시작한다. 그러면 어디예요? 안 봐도 알죠. 회복기. 네, 금리는 낮아지고 낮은 가격이 투자 심리를 유발하고 네, 부동산 투자자들이 이제 투자에 나서게 된다. 회복기네요. 네, 다음 이제 20번에 보시면 네, 다음 중 부동산 시장의 실패 원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죠. 실패니까 부정적인 단어가 와야 되겠죠. 완전 경쟁 아니죠. 불완전 경쟁. 완전 경쟁이 아니라 네, 불완전. 네, 그다음 공공재가 존재하죠. 가뜩이나 부족한데 뭐 여러 가지 공원이라던가 이 공공재가 필요해서 부동산 시장의 실패 원인이다. 또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 여기 혹시 내부 효과 이런 게 나오면 네, 틀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규모의 경제.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추가하면 소득 분배 불균형.
여기도 소득분배 균형 그러면 안 돼요. 네, 실패니까 부정적인 단어. 소득분배의 불균형 이래야 되고요. 얘는 제목 위주로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불완전, 소득분배 불균형, 그리고 외부효과, 공공재, 규모의 경제. 뭐 규모의 경제는 이제 대기업이 독점하게 되는 게 규모의 경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장을 봤고요. 다음은 3장. 부동산 공법과 토지 이용 계획의 확인. 여기도 용어가 많이 생소하고 그래서 좀 어려워하시죠. 3장에서는 뭐 한 3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국토계획의 체계, 여기 중요하고, 도시 기본계획, 관리계획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이 부분에서 뭐 한 문제는 꼭 출제가 되고 있고요. 농지 중요하고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도 중요하죠. 네, 그래서 보시면 21번.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을 물었는데요. 그 밑에 보시면 국토계획의 용어 정리를 한번 볼게요. 네, 국토계획은요, 크게 국가계획과 도시계획으로 나눠요. 그래서 국가계획에는, 여기 보시면 국토종합계획이 있고, 지역계획과 부문별 계획이 있어요. 그 중에서는 국토종합계획을 좀 잘 받으셔야 돼요. 네, 국토에 대한 계획 중에 최상위 계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토해양부 장관이 20년 단위로 수립을 하고요.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한 계획이에요. 네, 그리고 법률은 국토기본법으로 국토종합계획을 세우고요. 그러니까 법률 중에서도 국토기본법이 최상위 법률이에요. 부동산에 대한 공법 중 최상위 법률, 국토기본법, 최상위 계획은 국토종합계획. 네, 다음 도시계획 속에는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이 있거든요. 네, 도시기본계획은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 기본, 장기 이런 말이 있으면 기본계획. 네, 관리계획은 구체적으로 뭘 하는 거죠? 그래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지정 변경하거나 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을 계획하거나 기반시설, 정비 또는 개량을 계획하거나 뭐 개발제한구역 그거는 위에 용도구역이니까 네, 포함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한다 그러면 관리계획 해주시고요. 네, 지구단위 계획 위에 도시관리계획 중에 일부였죠. 지구단위계획. 그래서 도시계획 수립이 수립된 지역 내 일부에 대해서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그랬고요. 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관리계획, 도시 관리에 집중하셔야 되죠. 네, 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네, 뭔가를 구체적으로 지정, 변경, 뭐 계획을 한다 그러면 다 관리계획이라 그랬죠. 그래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 맞고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 맞고요. 네, 특광시 군수의 기본적인 공간, 장기 그럼 뭐예요? 도시 기본계획. 여기 기본계획. 네, 도시계획 속에 도시관리계획과 기본계획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계획은 기본적인 장기 이러면 도시기본계획. 구체적으로 뭘 지정한다, 변경한다 그러면 관리계획. 네, 기반시설, 정비 또는 개량, 관리계획 맞죠? 네, 그 다음에 22번은 이제 행위제한에 대한 법률 연결하는 문제인데요. 거기도 그 표를 먼저 보시고, 네, 표에 보시면, 네, 도시관리계획으로 하는 것 중에서 용도, 지역, 지구, 뭐 계획시설, 도시개발사업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행위제한에 대한 법률은 보시면, 네, 국토계획법이 있죠. 국토계획법은 용도, 지역 전체, 용도, 지구 전체, 도시계획시설, 도시개발사업, 국토계획법이고요. 네, 그런데 용도구역에는요, 수시계도가 있거든요. 수산자원보호구역, 시가와조정구역. 그래서 수시는 국토계획법, 계도는 각자 법률이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 수질이니까 수질보전은 환경정책기본법, 토지거래허가구역도 국토계획법이에요. 그거 토지거래허가구역 주의해 주셔야 돼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관한 뭐 특별조치법 이러면 안 돼요. 없는 법률을 만들기도 하니까. 네, 어쨌든 국토계획법에 들어가는 것, 네, 용도, 지역, 지구 전체 계획시설 개발사업하고 네, 토지거래허가구역 들어가고 용도구역 중엔 수시만, 계도는 각자 법률. 네, 그래서 보시면 네, 행위제한 법률 적절하지 않은 것. 용도구역 중 시가와 조정구역, 네, 수시는 국토계획법 맞죠? 네, 시. 그 다음에 공원구역, 공원보호구역은 자연공원법 맞아요.
네, 수질 보전 특별 수질이다. 그럼 뭐예요? 환경. 네, 맞고요.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국토계획법이라 그랬죠? 네, 아니죠? 네. 그래서 오답으로 많이 나오는 게 그 개발 제한 구역 그리고 네, 그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많이 나오니까 잘 봐두시면 돼요. 다음 이제 용도 지역을 물었죠? 네, 용도 지역. 네, 용도 지역은 크게 4개로 나누거든요. 일단 어떻게 나누냐 하면 네, 도시지역, 관리지역, 그리고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용도지역은 일단 도간, 농자 이게 대분류예요. 네, 그 다음에 도시지역 속에는 다시 도시에도 네, 주거지도 있고 상업지도 있고 공업지도 있고 녹지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주상, 공, 녹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네, 주거지에는 뭐 이제 전용 주거지, 일반 주거지, 준 주거지 이렇게 나눠지는 거고, 네, 상업지도, 공업지도 분류가 있죠. 녹지 지역은 좀 알아두셔야 되죠. 녹지 지역은 보전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그래서 녹지는 보생자. 주거지도 좀 구분해 주셔야 되죠. 주거지도 전용 주거지, 그리고 일반 주거지, 준 주거지. 네, 전용은 다시 1종, 2종, 일반은 다시 1, 2, 3종 이렇게 나누죠. 네, 관리지역은요. 보생, 개예요. 녹지하고 똑같아요. 나누는 게 보생, 끝에만 개, 계획관리. 녹지는 보생자, 관리지역은 보생개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여기 녹지 중에는 자연녹지, 관리지역 중에는 계획관리지역이 개발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어요. 네, 개발이 허용된 지역이에요. 나머지는 보전은 보전하겠다는 거죠. 생산은 생산하겠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정도 분류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용주거지, 일종의 전용주거지는 뭐예요? 저층. 네, 저층인데 아니다. 저층이 아니라 단독. 네. 단독주택과 플러스 양호한, 네. 양호한이란 말이 있고요. 네, 전용 2종 전용 주거지는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네, 이렇게 되고. 네, 1, 2, 3종, 일반 1, 2, 3종은 일단 일반은 편리한, 네, 편리한, 네, 편리한, 네. 그러면서 1종은 저층, 2종은 중층, 네, 3종은 중, 고층, 네, 이렇게 해서 구분해 주시면 돼요. 조금만 나눠보면 크게 어렵진 않으니까 용도지역엔 일단 도간농자, 도시지역 속에는 주상, 공, 녹, 녹지지역 속에는 보생자, 관리지역도 보생계 똑같죠. 그럼 주거지는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 네. 준주거는 당연히 주거 용도와 업무, 상업 용도가 혼합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보시면 용도 지역에 해당하는 것 이렇게 물었죠. 결국은 도간농자를 찾으라는 얘기거든요. 도시지역 맞죠? 네. 자연환경보전지역 네. 도간농자 맞죠? 자, 그 다음에 농림지역이지 준농림지역 이런 건 없었죠. 네. 농림지역은 나누지 않아요. 그냥 농림지역 하나예요. 준도시지역이라는 말도 없어요. 그냥 도시지역 속의 주상공녹이다. 그래서 가하고 나죠. 여기. 네, 그 다음에 이제 24번에 보시면 네,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것 이랬죠. 용도지역 중에 이 도를 찾는 거죠. 도. 용도지역 중에 도시지역. 뭐예요? 주상공녹. 네, 그래서 녹지에는 보생자가 있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도시지역. 보전, 관리지역 아니죠? 네,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이 아니에요. 그리고 네, 농림지역도 아니죠. 네, 도관, 농자 이 큰 분류니까 네, 주상공록을 찾는 거니까 지금 여기 봤더니 녹지. 네, 녹지에는 보생자, 자연녹지, 도시지역 맞죠? 얘는 계획관리는 관리지역이니까 아닌 거고 제목만 갖고도 충분히 찾을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죠. 네, 25번 한번 볼게요. 네, 25번. 이것 때문에 가리네요. 좀 지울게요. 네, 그래서 보시면 25번 주거지역의 종류와 그 설명이 적절한 것 이랬죠. 네, 일종 전용이다. 일종 전용. 전용은 양호한이라는 말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양호한. 그리고 일종은 단독, 이종은 공동. 네, 그러니까 일종 전용이니까 단독의 양호한 맞죠? 네, 1번 맞네요. 네, 일종 일반이라 그랬죠. 일반은 편리한. 네, 일종이니까
저층, 네, 저층 중심의 편리한 맞네요. 네, 3종 일반 주거지. 네, 일반이니까 편리한 그리고 네, 3종이니까 중고층이라는 말이 있어야 되죠. 중고층 편리한 맞네요. 아, 맞네요가 아니라 연결형이죠. 여기가 붙어가지고 제가 네, 지금 네, 맞냐 틀리냐로 봤네요. 네, 그러면 보시면 지금 네, 다 옆으로 연결하면 되네요. 이렇게 하는 여기가 지금 너무 붙어가지고 제가 네, A는 가고 B는 나고 C는 다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가, 나, 다. 네, 지금 제가 용도 지역을 쭉 그냥 분류를 했는데 그 분류만 갖고 지금 다 풀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26번 한번 보시면 네, 건폐율과 용적률이 큰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얘는 뭐 건폐율 용적률 외울 수는 없으니까 그 밑에 있는 그 해설에 보면 있는 순서대로 외워주시면 돼요. 네, 가장 고층 건물이 많은 데가 상업지잖아요. 네, 상업지. 그 다음에 준주거지가 업무와 상업 기능이 포함되었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이 준주거예요. 네, 그 다음은 공업지, 네, 그 다음에 일반주거, 전용주거 이렇게 가고 네, 이제 개발할 수 있는 게 계획관리, 자연녹지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가는 거니까 네, 앞에 정도 외워주시면 되겠네요. 상업, 준주거, 그 다음에 일반주거, 공업, 일반주거, 상업, 준주거, 공업, 일반주거 뭐 그런 식으로 간다. 그래서 상업지가 제일 크고요. 그래서 보시면 2번이죠. 상업지가 가장 높고 여기 그 다음에 준주거, 네, 일부 상업 업무 기능이 포함됐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공업, 그 다음에 네, 일반주거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한 요거 3개 정도만 해놔도 답은 웬만하면 찾으실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은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